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되게 낮아요. 후드티는 얼마여야 되고 티셔츠는 얼마여야 되고 히든 룰이라는 게 한국에는 존재하거든요. 오히려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낮다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얼 피플 대표 리차드 전입니다. 저희한테 가장 궁금해 하실 법한 토픽을 갖고 저희가 왔고요. 국내에서 되게 잘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해외로 진출했을 때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해외를 진출하려고 하는 브랜드들의 중요한 7가지의 팁 정도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서 3개 이상이 적합하지 않다. 일단은 좀 더 내실을 다지고 또 해외를 나가줘야 되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브랜드들 측에서 해외 진출 관련된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또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브랜드 있는지 많이 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 안 된 브랜드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해외 진출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떤 루트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는 브랜드 포지션이 명확한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자리 잡은 그런 브랜드들이랑 저희가 미팅을 많이 해보면 많은 대표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는 어떤 브랜드들이랑 비교 당하고 싶지 않고 방향성을 지키면서 우리의 DNA로 꿋꿋하게 가고 있다. 가장 많이 드리는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리스펙트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바이어들이 항상 새로운 브랜드들을 저희가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So what is this brand sitting next to? 이 브랜드가 자기네들 매장에 어디 옆에다가 걸려있고 어떤 포지션으로 있을 때 이 브랜드가 세일즈적으로 매력적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이 있고 가지 않으면 저희가 세일즈 할 때도 되게 좀 흔들림이 있고 타겟팅이 되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고 뭐 예를 들면 투어가 Our Legacy나 호프나 이런 브랜드의 sitting next to 브랜드라고 멘션을 했잖아요. 비슷한 스타일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맞는 포지션이라는 건 거죠. 를 917 브랜드도 저희가 타겟팅 할 때는 토템이나 스튜디오 니콜슨이나 오랄이나 이런 브랜드들의 sitting next to를 하면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카테고리적으로 메리트를 주면서 우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들을 잡고 가는 건 거죠. 가장 직관적으로 바이어들을 이해시키기 되게 편한 거죠. 왜냐면 바이어들이 왔을 때 한 브랜드를 설명하고 저희가 인트로덕션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길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짧게 브랜드에 대해서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sitting next to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게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는 가격 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맞는가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해외에 나가서 뭔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자기네들 마진을 포기하고 간다든지 좀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고 움직이는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팅을 할 때 얘기하는 게 그런 구조를 처음부터 짜기 시작하면 마켓을 진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건강한 마진 구조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세팅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매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마켓이 아니라 리테일 비즈니스가 무신사, W, 이구 같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하고 있잖아요. 가격 스트럭처 자체가 원가에서 리테일로 바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되게 낮아요. 좋은 브랜드가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게 한국에선 되게 키포인트거든요. 후드티는 얼마여야 되고 티셔츠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다들 알고 있어요. 이 가격대로 내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이게 되게 히든 룰이라는 게 한국에는 존재하거든요. 해외 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맞는 가격 조닝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코스트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쉬핑도 있을 것이고 관세도 있을 것이고 에이전시 피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마진율이 절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오히려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너무 낮다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가장 건강한 구조에서는 원가에서 홀세일 가격을 배수를 만들고 그 홀세일 가격에서 리테일 가격의 배수를 만들고 한국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전 세계에 동일하게 세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관세율이나 한국이랑 더 먼 나라, 가까운 나라 가격을 똑같이 세팅을 했을 때는 당연 거기에 대한 마진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는 구조들이 맞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는 생산과 딜리버리 안정성 꼭 체크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더를 너무 조금 받아서 드랍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샘플로 보여줬던 옷이 원단이 소싱이 안 돼가지고 원단을 막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좋은 케이스와 월스트 케이스까지도 다 계산을 해보고 이 컬렉션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들이 해외에 처음에 나갔을 때 오더를 막 처음부터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가져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생산과 딜리버리예요. 오더를 받았는데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안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막 대박이 난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거 있는 거죠. 보여주고 싶은 이런 쇼피스 막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잖아요. 엄청 화려한 이런 퍼코트를 만든 건 거예요. 이거는 그냥 팔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가격대도 좀 말도 안 되게 붙여놓고 저희 쇼룸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하이엔드 바이어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윈도우에다가 이거 걸어놓을 거니까 나 이거 하나 바잉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런 쇼피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질 경우들이 있어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오더 안 받아 막 이러면서 뭔가 좀 비굴하고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길 때가 있죠. 네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비주얼적인 부분이에요. 결국 룩북이죠. 정통적인 그런 비주얼 작업들이 똑같이 해외로 가져 나갔을 때 경쟁력을 많이 잃는다든지, 한국은 뭔가 세일즈 드리븐한 이런 마켓이다 보니까 스타일 룩 같은 이런 쪽으로 비주얼 작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플랫폼에 올려야 되고 그게 세일즈로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에디토리얼 룩북에 대한 중요성 많이 못 느껴 하는데, 해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에디토리얼 룩북 작업이에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앤더슨 벨 해외로 진출시켜서 나갔을 때 조기석 작가님이랑 같이 퀄리티 있는 룩북을 만들어 가서 바이어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과 감도를 보여줬던 거죠. 모든 브랜드들이 다 엄청나게 막 유명한 작가님을 써서 막 룩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국 브랜드들이 원래 이런 비주얼 작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부각되지 않다가 코로나 때 그게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더에러 컬렉션의 룩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몽환적인 이런 비주얼을 보여줬잖아요. 젠틀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비주얼 작업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디얼도 어떤 브랜드들을 소싱을 할 때 그런 비주얼 작업들을 잘하는 브랜드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요. 다섯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해외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 있냐. 그냥 내수를 하던 MD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외를 담당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브랜드더라도 내부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아요. 뭐 팀이 크지 않아도 돼요. 홀세일적인 이런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핸들링이 가능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에이전트랑 일을 한다고 하면 영어가 있고 다른 언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스토어에다 입점을 시켰을 때 불량이 날 수도 있는 거고 클레임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잘 대응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쌓아나가는 신뢰잖아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뭔가 미스가 난다던가 잘 전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죠. 아무리 이 브랜드가 좋아도 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섯 번째로는 어떤 시장 전략으로 가져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파리 패션 위크가 유명하고 모든 브랜드들이 파리 마켓을 나가야지만 해외를 진출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일단 우리는 한국이랑 가까운 일본 아니면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를 먼저 타겟팅해서 움직여 봐야 되는 건 건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파리에서도 쇼룸을 하고 중국에서도 쇼룸하고 일본에서 쇼룸하고 파트너사 덴마크에도 있고 막 이렇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시장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저희가 파리 패션 위크를 가는 이유는 유럽 마켓을 진출하기 위한 행동만은 아니에요. 패션 위크 때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파리를 모이는 거잖아요. 저희한테는 글로벌 테스팅 마켓인 거예요. 일본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이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 그러면 그 브랜드를 일본 마켓으로 싹 빼는 거예요. 로컬적으로 한번 테스팅을 해보는 건 거죠. 요즘에 되게 많은 그런 유통사들, 쇼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한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바이어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지, 컬렉션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패키지를 보고 브랜드를 바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카테고리성 바잉을 되게 많이 해요. 한 아이템이 마음에 들어. 그럼 이 브랜드를 사는 경우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죠.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미주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잉이 메이드가 되면 롱텀으로 이 비즈니스가 이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카테고리성으로 가는 이런 좀 아시아권에 있는 리테일러들은 다음 시즌에 또 바잉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결국은 이제 일곱 번째죠. 어떤 파트너와 해외 진출을 해야 되냐. 에이전트를 끼지 않고 직진출하려고 하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런 포인트들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브랜드는 당연 다이렉트하게 가야지만 마진 구조나 여러 가지로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구조겠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아직까지 해외를 나가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이런 시스템적인 거나 여러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들이 많죠. 저희 같은 이런 국내 에이전트나 해외 에이전트를 끼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뭔가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마켓을 경험해 볼 수는 있는 거지만 요즘에는 그런 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리스크 테이킹을 누가 더 줄이면서 가냐가 성공의 키인 것 같아요. 정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단숨에 결과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7가지 키포인트들을 이런 부분에 필인 하는구나. 해외를 진출하는데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것이고 해외 쪽으로 뭔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그런 지원도 많고 컨텐츠 진흥회나 협회나 이런 쪽에서 인큐베이팅 브랜드들을 해외로 진출시키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우리도 한번 그냥 나가봐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당연히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브랜드는 이미지 소비를 하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임팩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이런 좀 체크리스트를 따져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8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갖고 있는 그 노하우로 브랜드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고충들을 저희가 케이스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PR도 그렇고 뭐 커뮤니케이션적인 것도 그렇고 물류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하나 저희도 서비스적으로 다 런칭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해외 마켓 안에서 이제 안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건 거죠. 근데 저희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쪽에서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맞는 파트너사가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선호하는 클라이언트는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가 있는 브랜드가 저희는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잘 되고 돈 있으니까 해외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지 이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하는 브랜드는 결국은 해외 쪽에서는 메이드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부분 봤어요. 브랜드랑 이제 해외 비즈니스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파악하는 게 그거예요. 아, 이 브랜드가 해외에 대한 니즈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안하는 이런 디렉션들을 많이 흡수하면서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는 브랜드들이 되게 짧은 기간 안에 성공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팁들 7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해외 진출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 저희 아이디어 쇼룸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사로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